네, 형들 안녕하세요. 장수겸입니다.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10월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실적들 챙겨보시느라 바빠집니다. 특히나 저는 한국, 미국 주식 모두 뭐 거래나 이 투자하다 보니까 챙겨봐야 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. 미국 기업들 실적은 이 빨리 나오는 편인데 오늘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인 이 존슨앤존슨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. 제가 여기 이 왕자의 게임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찬찬히 같이 한번 보시죠. 네, 10Q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존슨앤존슨은 10월 19일 날 이 3분기 어닝스 콜을 진행을 했고요.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. 2021년 3분기 존슨앤존슨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보시는 것처럼 이 리포트 기준으로는 10.7%, 환율 변동을 제외한 오퍼레이셔널 기준으로는 9.9% 성장을 했습니다. 210억 달러에서 233억 달러로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 규모를 보면 정말 준수한 성장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인상적인 것은 이 매출 성장은 이 10% 정도 이뤄내고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판관비는 잘 통제가 되고 이 제약회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이 R&D 비용은 충분히 있으면서도 이 바텀 라인의 이익을 잘 지켜냈습니다. 이게 이렇게 간단히 표로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임직원만 거의 14만 명에 달하고 이 수십 개국에 직접 진출해 있는 글로벌 대형 기업의 이 관리 능력을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. 최근 우리나라 이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 이 기초적인 공시조차 누락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많이 주는데 그러면 미련 없이 투자자들이 떠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투자자는 선택할 자유가 있으니까요. 네, 보시는 것처럼 이 3분기에도 신약 승인이나 이 새로운 의료기기 런치, 주요 신약 후보 물질들의 임상 진전이 있었는데 이번 존슨앤존슨의 3분기 실적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는 이 비즈니스도 비즈니스지만 바로 이 최상위 경영진의 변동에 대한 공지에 있었습니다.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할게요. 그러면 각 사업부별 실적부터 한번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. 존슨앤존슨에서 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전문의약품 사업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대부분의 전문의약품 영역에서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역시나 성장을 이뤄냈는데 현재 존슨앤존슨의 의약품 사업부의 큰 축인 항암제 사업부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사업부는 이 매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이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. 사업부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이 자가면역 관련 제품들은 이 대표 제품이었던 이 TNF-알파의 대표 주자인 레미케이드는 이 당연히 특허가 풀린 지도 한참 되었으니까 매출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. 최고 매출 대비 벌써 마이너스 70%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 줄만큼 줄었지만 여전히 캐시를 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레미케이드 특허 만료에 대비해서 키웠던 이 전략 제품들인 이 스텔라라와 이 트램피어는 이미 사실 존슨앤존슨의 이뮤놀로지 사업의 축을 바꿔 놓았고 이 트램피어가 이 출시를 하게 되면은 이 스텔라라와 이 환자군이 겹치는 것이 생겨서 이 매출에 영향을 받으리라는 예상과는 무색하게 이 두 제품 모두 계속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. 스텔라라만 매출만 하더라도 이제 한 화로 이 10조 원대로 2021년에 예상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세일즈를 뽑아내고 있습니다. 감염 관련 제품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얀센 백신 매출이 이번 분기에 이 5억 달러 정도 잡혔는데 이미 존슨앤존슨에서 이 백신으로 이 수익을 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익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HIV, 에이즈 관련 시장은 에드루안트와 이 프레지스타가 어느 정도 전통적인 제품으로서 이 마켓 볼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워낙 강력한 경쟁품이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이 시장 확대는 어렵고 세일즈도 저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. 참고로 보여드리면 사실상 HIV 시장에서 길리어드, GSK, 존슨앤존슨만 남은 상황이고 이 특히나 효과도 좋고 이 반감기도 길고 알약 개수도 적고 이 내성 발현들도 매우 낮은 HIV 끝판왕 이 빅탑이 출시 이후 시장은 급속도로 이 빅타비로 쏠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길리어드 입장에서도 이 사실 빅타비가 소년 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
절대적으로 이소스를 쏟아부으면서 이 시장을 리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도 이 주력이 아닌 이 프레지스타, 에드란트, 이 세일즈가 이 저만큼 나오는 건 대단하다고 봐야 합니다. 다음으로 이 신경계 약물인데요. 올해 그리고 3분기 존슨앤존슨 이 신경계 쪽에서도 여러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. 완전히 새로운 클래스의 우울증 치료제인 이 스프라바토가 이 시장에 진입을 했고, 이 조현병에서 1년에 이 2번 투약 허가를 받은 인베가 하페라도 올해 9월에 승인이 나서 이 제품의 마켓 사이클을 늘릴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성장률로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이 무난한 성장률을 보였는데, 오늘은 앞으로 이 신경계 매출의 중요한 제품이라고 보고 있는 이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이 포네시모드, 폰보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다발성 경화증은 아마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김사부가 걸린 병이죠. 이 원인을 정확하게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이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면역계 질환인데, 이 시장이 굉장히 크고 지금도 빠르게 더 커지고 있습니다. 현재 시장의 주요한 이 플레이어들과 그리고 주요 제품들, 그리고 이 매출 규모를 여기 옆에 제가 각 사별로 확인을 해서 적어 두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 시장도 2021년에만 한화로 15조 원 이상의 매출 규모를 보이는 이 작지 않은 시장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각 사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. 로슈는 블록버스터 3총사를 이미 대체해서 이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오크레부스가 이미 회사 매출의 넘버원 품목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. 오크레부스가 1년에 2번 주사하는 CD20 항체 의약품인데, 로슈는 이 제품 말고도 사실 너무나 좋은 신약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거의 언터처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. 로슈는 미국에서 장외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는 이 퇴직연금 펀드로 로슈를 간접 보유하고 있었는데, 이번 분기 운영 보고서를 보니까 팔았더라고요. 아, 정말 이거 삽질을 하는구나 하고 있었습니다. 로슈는 거래 대상이 아닌데 말이죠. 이 다발성 경화증에는 이 바이오젠도 그동안 진심이었고, 매출 과반 이상이 이 시장에서 나왔는데, 오크레부스 출시 이후 이제 완연하게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텍비테라의 개량 신약인 이 부메리티, 이걸로 세일즈를 끌어올려야 하는데, 이 오크레부스의 기세가 워낙 강해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. 준비하고 있는 이 다발성 경화증 신약으로 이 대응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. 사노피는 이게 참 슬픈 형국인데, 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노피의 주력 제품들이 이 특허가 만료되거나 이 시장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집도 사실 길리어드처럼 이 듀픽센트가 앞에서 이 매출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, 이 다발성 경화증 약제인 오바지오도 이 매출이 경쟁에 직면을 해서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,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존슨앤존슨의 폰보리가 이 오바지오와 이 직접 비교 임상을 진행을 해서 더 좋은 데이터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은 이 주사 투여하는 항체 치료제인 오크레부스와 하루 한 번 경구 투약하는 폰보리로 이 재편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그리고 노바티스도 있는데요. 노바티스는 길레니아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발성 경화증 치료 신약도 있는데, 이 원체 회사가 이 만물상이다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노바티스도 이 신약을 가지고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재 분기에 17억 달러 베이스를 내고 있는 이 존슨앤존슨의 신경 면역 관련 제품들의 매출 규모가 향후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주라면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추이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믿고 보는 항암제는 역시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이 다잘렉스가 이 적응증 확대로 실적이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, 이 밑에 보이는 이 전립선암 치료제인 이 자이티가
후속 약재인 얼리다가 이 자이티가 매출 감소분보다 더 매출을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에브비와 공동으로 셀즈하는 이 인브로비카는 이 성장률은 좀 떨어지지만 아직 피크 세일즈로 가기에는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존슨앤존슨에서만 올해 45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내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. 유한양에게도 매우 중요한 리브리반트 등도 내년 정도 되면 속속 매출표에 들어오리라 생각을 합니다.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올해 4분기에 이 BCM의 이중항체도 이 승인을 받으리라 예상한다고 했으니까 이 항암제 쪽에서도 업데이트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이전 머크 영상에서 한번 다뤘지만 정말 따뜻하게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 이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와 이 나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환기 대사질환 시장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옵서미트와 새롭게 출시한 신약 클래스인 이 업트라비는 이 시장 성장률 이상으로 매출을 잘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머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머크도 여기가 하고 싶은데 당분간은 존슨앤존슨 입장에서는 별 걱정이 없는 상황입니다. 문제는 CVM에 있는데 이 바이엘과 공동 세일즈하는 이 자렐토는 그럭저럭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SGLT2 같은 항당뇨 시장에서는 힘을 상대적으로 못 쓰고 있습니다. 경쟁품이 굉장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그런 것도 하지만 향후 이쪽을 어떻게 할지는 존슨앤존슨도 고민이긴 할 텐데 아예 전략 포커스 분야를 바꿀지 아니면 이 새로운 영역으로 이 파이프라인을 확장시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컨슈머 헬스케어 부분 볼게요. 이 컨슈머 쪽을 보실 때 여러 카테고리가 있지만 실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의약품과 이 스킨케어 분야 두 개입니다. 이 바쁘실 땐 컨슈머에서는 이 두 개만 보셔도 됩니다. OTC는 준수하게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 매출 비중이 비교적 큰 스킨케어 쪽이 조금 부진했는데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 설왕설래가 많은데 저는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. 이 세일즈 감소의 이유를 여기 이렇게 공급망 이슈 등으로 적어두긴 했지만 이 근본적으로는 대표 브랜드의 헤게모니를 조금씩 잃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미국의 증권사인 파이퍼 샌들러가 1년에 2번 이 미국 10대들의 소비 성향 리포트를 내는데 여기 보시면 존슨앤존슨의 뉴트로지나나 아비노의 어떤 브랜드 파워가 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감지하고 이쪽 시장에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그런데 재미있게도 컨퍼런스 콜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모두 의약품과 이 의료기기 쪽에 질문을 해서 이쪽 사업부 대표님은 조용히 넘어가더라고요. 아마 눈 밝은 애널리스트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재미있게도 미국 10대에 아주 강력한 스킨 브랜드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세라베라고 읽을게요. 이 세라베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마켓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브랜드가 화장품 하이엔드 제품을 세일즈하는 이 로레알 브랜드니까 이 다시 한번 로레알과 에스티로더 같은 회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다음으로는 이 메디컬 디바이스입니다. 메디컬은 다 잘했습니다. 정말 잘하기가 어려운 쪽이 이 메디컬 디바이스인데 이 존슨앤존슨 볼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은 이 정형외과 파트이고 이 정형외과 파트에서도 이 척추 파트에서 세일즈가 감소가 했습니다. 척추 파트는 재료나 시스템 등에서 이 정말 경쟁이 심한 그러한 시장입니다. 이 서저리 파트에서는 엔도커터, 이 스테이플 시장 등이 준수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정형외과 파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진한 척추 파트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매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메드트로닉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다른 회사들이 정형외과 특정 파트의 강점을 가지고 플레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
이 매출이 이렇게 정형외과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. 이 척추에서 좀 빠지면 다른 정형외과 영역에서 좀 더 해주면 되고, 아니면 다른 서저리나 디바이스 파트에서 좀 더 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매출 안정성이 이 존슨앤존슨은 매우 높고, 이 정도 수준의 매출 안정성은 역시나 이 메드트론이 하나 정도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서 이 서저리 파트에서 성장 드라이버 중 하나인 엔더커트 스테이플러, 이 시장은 역시나 이 최소 침습 수술이나 시술이 늘어나면서 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 2025년까지 연평균 28.8%의 성장이 예상되고, 물론 이 시장에서도 여러 회사들이 난립 중이지만 이 주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가 존슨앤존슨입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슬라이드인데요.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2020년 말 대비 이 캐시는 늘고 부채는 줄었습니다. 더군다나 순부채는 이 회사 규모답지 않게 매우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저는 가끔 들긴 합니다. 또한 분기에 150억 달러 정도의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정말 드물기 때문에 이 돈 벌어서 재투자하고 주주에게 배당금 주는 이 이상적인 시스템은 존슨앤존슨이 가진 강력한 특징 중 하나라고 봅니다. 네,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요. 이번 분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. 그 중 하나가 정말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다양한 소송을 발생시켰던 이 마약성 진통제, 즉 오피오이드 관련해서 이 드디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 오피오이드 유통사,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세계 의약품 유통사들과 이 존슨앤존슨이 26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. 엄청난 액수라서 그냥 보면 놀랄 수 있지만, 여기에서 이 존슨앤존슨의 몫은 50억 달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. 여기서 존슨앤존슨은 처음 3년 동안 이 37억 달러를 납부하고, 나머지 13억 달러는 9년 동안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,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준으로 FCF를 150억 달러 낼 수 있는 존슨앤존슨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이 친구들의 소송 수행 능력이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사실 저는 이 3분기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건 뭐 그냥 분기에 임팩트를 주고 끝낼 이슈가 아니죠. 이 바로 회장 겸 이 CEO 역할을 맡고 있던 이 알렉스 고스키 이 아저씨와 이 연구개발 총책임자인 이 스토펠 할아버지가 올해를 끝으로 퇴임하기로 존슨앤존슨은 공지를 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약기업 CEO 중에서 이 고스키 아저씨, 이 스투발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그게 다 이유가 있죠. 이분도 사실 거의 뭐 오리지널 존슨앤존슨 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이 아저씨가 사실 미국 육사 출신 예비역 대위로 임관해서 이 존슨앤존슨의 세일즈 랩으로 입사해서 오늘까지 커리어를 이어왔습니다. 전 세계 넘버원 제약기업 CEO가 이 웨스트포인트 출신이니까 그것도 참 입체롭죠. 어쨌든 2012년 이후 10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이 존슨앤존슨의 시총은 1,800억 달러에서 현재 기준 한 4,300억 달러까지 성장을 시켜놨으니까 이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분입니다. CEO 퇴임 이유 중 하나로 이 가족의 건강 문제를 거론한 걸 보면 누가 아픈가 봅니다. 정말 건강이 제일이에요, 형들. CEO 후임은 이사회 부회장이 임명되었는데, 아무리 봐도 임시로 당분간 이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보통은 실제적으로 디비전을 이끌고 있는 분이 이 승진을 하거나 외부에서 영입을 하는데, 아직 승계 결정이 제대로 나지 않은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옆에 계신 분은 이 스토펠 할아버지도 올해로 끝으로 퇴임을 하는데, 2002년에 합류를 해서 이분이 관여한 인수나 라이선스 인이나 아웃 등 이런 건들이 700여 건에 달한다고 하니까 뭐 말 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역시나 감염병 전공자답게 존슨앤존슨의 파이프라인도 분명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연구개발 책임자가 누군지가 앞서 제가 머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데, 아직 누가 될지 미정이라고 합니다. 뭔가 거래를 할 투자자들이라면 이 존슨앤존슨의 연구개발 책임자가 누가 될지도 유심히 한번 보시면 투자 기회가 생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
네, 형들 3분기에는 뭐 별일 없이 무난할 줄 알았는데 존슨앤존슨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.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제가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길어졌다면 이해 부탁드리고요. 이 존슨앤존슨 한 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2022년 존슨앤존슨은 왕좌의 게임을 시작한다. 고로 실적이 나쁠 수가 없다. 실적이 나쁘면 왕좌에 앉을 수가 없겠죠. 어쨌든. 그리고 또 하나 이 연구개발 책임자를 보고 유망 인수 기업의 거래 기회를 노려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툭툭 한 주씩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거래 기회를 모색하신 분들이라면 이 연구개발 책임자를 보고 존슨앤존슨이 관심 갈 만한 기업을 미리 투자해서 거래 기회를 한번 삼아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분들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요.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투자 기업 실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형들, 우리 장수해요.